안녕하십니까. 예, 5월 5일입니다. 뭐 5월 개강인데요. 실은 뭐 개강과 상관없이 진도가 쭉 이어지는 바 아니라 별도로 개강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강 인사를 대신 지난 나흘 전에 봤었던 총괄평가 결과로 좀 대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그 총괄평가는요. 좀 전년 대비해서 전년 같은 경우는 348명이 직강을 지금 듣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답안지 제출을 약 240분 정도가 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80분 정도 지금 직강에 나와 계시고요. 수시로 결석하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나와 있는 학생들은 162명에서 16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안 응시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고 인원 비슷했고요.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은 99분이었습니다. 99분이요. 그러니까 샘플로 3개 그렇게 넉넉한 데이터 양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총점은요, 평균은 80점 만점 가운데 여기 이렇게 써있다시피요, 46.86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영역별로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시죠. 배점별로 보면 역교로는 평균 점수가 10.15, 서양사 12.33, 한국사 13.96, 동영사 10.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배점별로 좀 평균 점수가 높은 쪽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사 부분과 서양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채점 결과 후에 난이도를 보자라면 한국사와 서양사가 비교적 좀 순조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 두 영역이요. 역교론과 동양사. 그 가운데서도 이제 동양사는 배점이 18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역교론은 22점, 4점 차이가 나긴 하죠. 근데 그 가운데 10.15였으니까 역사 교론이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교론이 난이도가 좀 높고 점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칼차점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간주했고요. 예컨대 시대학습 같은 경우 그렇게 굉장히 많이 쓰셨죠. 한 시대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한 시대적 특성 또는 시기별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전부 다 틀린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앞부분의 말과 뒷부분의 단어가 있는데 앞부분의 단어는 정답, 뒷부분의 단어는 오답, 또는 앞부분의 단어는 오답, 뒷부분의 단어는 정답, 이런 경우도 모조리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양해하도록 바라고요. 간단하게만 총괄평가의 총평을 제가 해드리면, 첫째, 전체적인 난이도는 매년과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시행했던 시험과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시간 투자를 효율성 있게 못했다. 시간 투자를 효율화시키지 못한 점.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이런 부분을 경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 두 개 영역을 합치면 무려 36점입니다. 이런 쪽들이 이런 쪽과 4점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이런 쪽들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력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사나 역교로는 실제로 세계사보다 훨씬 더 덜 해야 됩니다. 덜 공부를 두 개를 합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합치면 36점 아닙니까? 무려 배점이. 그러니까 36점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을 거면 30점을 맞아야 돼요. 36점 가운데 30점을 맞으면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1티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게 가장 수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이런 것들을 1티어로 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여기다 다시 옮겨 드릴게요. 한국사나 역교론을 가지고 내가 만회 보겠다. 이걸 가지고 만회해서 점수를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요. 이유인즉슨 표준편차를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그럴 텐데요. 이 부분 표준편차가 굉장히 적어요. 낮다고. 그러니까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개별 사례별 급간들이 적다고요. 쉽게 말을 하면 최고로 잘해봤자 18점이에요. 최고로 잘해봤자 18점. 그리고 못해도 10점은 맞고요. 이해합니까? 근데 동양사 같은 경우, 동양사나 서양사 같은 경우요, 이 급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동양사는 급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못하면 2점 또는 4점 이렇게 맞고요. 잘해봤자 위에서 잘해봤자 14점, 15점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타 학원 수강생들에 비해서 매년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사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동양사에 대한 시간 투자를 적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60 넘으신 분이 8분입니다. 이렇게 60 컷을 넘으신 분이요. 최고점은 70점까지 있어요. 최고점은요. 저 60점을 넘으신 분이나 70점을 넘으신 분은 다 전년도 합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를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셨던 분들이고 1차에 대한 지식을 1, 2월 달을 공부 안 하셨다 하더라도 3, 4월 달 2달 정도만 탁 바짝 정신 차려서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각자도생하는 사람들이고요. 각자도생.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들 하시고 알아서 스스로 잘 체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타겟팅으로 삼는 건 요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전년도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다 갖고 있어요. 총괄평가 점수를. 그리고 전년도 6월달 모의고사, 또 전년도 8월달 총괄평가 점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던 아이들이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총괄평가를 봤을 때 어느 점수 분포에 있었는가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편이에요. 전년도 합격자 가운데 이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 점수대나 이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요 점수대에 있다라고 해서 결국 포기하시거나 또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요 점수대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어디냐면 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꽈락은 면해야 돼요. 꽈락은. 그리고 평균 근처에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은 평균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이내에 있으신 분들이 최후로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뭘 말하는 거냐? 보편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편성. 여기서 말을 하는 이 평균 점수의 보편성이에요. 단 합격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골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평균 점수들이 평균 점수 근처에 가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역결혼은 2점, 서양사 뭐 20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일은 없어요. 다 영역별로 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른 상태에서 40점대 중후반이면 굉장히 준수한 점수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점수를 맞더라도 50이나 60을 맞더라도요. 점수가 고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셔.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국사 동양사 점수가 쓸데없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떨어져요. 그럼 한국사를 20점 맞거나 동양사를 14점 맞거나 이러신 분들요. 균형감을 갖추셔야 돼.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 케이스도. 역결혼이나 서양사가 쓸데없이 많아요. 쓸데없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않아요. 아무튼 4개 섹션이 점수가 골고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학원에서 시험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쪽이 합격률이 높다라는 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점수를 맞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절대 없고요. 또 이 점수를 맞으신 분들도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 점수를 맞고 떨어지신 분들이 반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고도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절반이 있다는 걸. 그럼 그 절반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 응시 태도, 시험장에서의 응시 방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몇 번 말했었죠 제가.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게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학원 모의고사는 계속 점수가 높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안타까운 점수 차이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그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5, 60점대 고득점 영역에 계신 분들은 내 시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시간 안배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고, 요 밑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요런 점수대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부족한 영역들의 점수 잘 확인하셨을 테니까 현실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공부. 현실적인 공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점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점수 패턴대로. 그러니까 22, 36, 22. 이 패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역교, 이게 한국사, 이게 세계사입니다. 또 참 말하지만
이 부분이 제외가 된다라면, 이 부분이 순서가 밀리게 된다라면 합격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 나아져요. 단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는 뭐냐? 암기를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암기를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 정확히 암기하지 않고 뭉개 쓰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현으로 소화해서 쓴다거나 책을 읽은 내용을 본인이 복기해서 쓰는데 그 복기한 내용의 책의 서술과 상당 부분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일상 용어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상 용어와 개론서 용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셔서 개론서 용어대로 외우도록 하셔야지 그 개론서 용어를 내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내 이해 방법대로 바꾸어서 하는 것들은 감점 요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봐봅시다.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필요, 흥미 이거 다 다른 말이에요. 교육적 요구, 필요, 흥미 다 다른 말이라고요. 근데 그냥 뭉개가지고 학생의 흥미 이렇게 쓰고 맞다라고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지. 이해합니까? 아마 타인의 답안지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본인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70점 맞으신 분 답안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명확히 드러납니다. 내 표현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내 서술 방식이 얼마나 두리뭉실한지, 내가 얼마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우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소화해서 내 표현 방식으로 바꿔서 써버리는지, 그게 고득점을 맞은 사람들의 답안지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 명확히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책에 있는 대로, 책에 써 있는 대로 가급적 외우도록 하시고요. 정확히요. 적확히 외우도록 하시고. 그다음 이 부분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세계사 부분의 점수를 높이지 않고서는 합격이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분 점수가 낮았다고 친다면 여기서 빼와 이렇게 시간들을 양쪽에서 빼와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심화반 이따 첫째 3, 4월 달에는 뭐 고중세사 부분이 섞여 있기도 했고 제 부분이었던 또 갈색책이 섞여 있기도 해서 양쪽에 대한 시간 투자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5, 6월 달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이쪽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이쪽 부분도 좀 비중을 줄여서 어디로?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돼. 알겠죠? 내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가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어떤 부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강점인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점인 부분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보다. 이해합니까? 물론 이때 말하는 강점은 상대적 강점을 말을 합니다. 상대적 강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비교 우위에 있는 과목이 4개 영역으로 친다면 몇 개는 돼야 될 것 같아? 몇 개? 2개는 돼야 돼. 한 과목으로는 역부족이고. 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과목이 2과목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 2과목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조합이 뭐냐? 서양사 역교. 이렇게 2과목 조합이 안 좋아. 한국사 동양사 조합이 안 좋아.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뭐냐? 동양사 서양사.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응? 제가 지난 22년 동안 학원 강의를 하면서 타 학원에 비해서 합격률을 많이 높였고 합격생이 많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분석이 굉장히 컸어요. 이해하시겠어? 이 분석 가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험 보시고 난 이후 분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는 미련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래 앉아만 있다고 장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효율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효율화시켜서 내 점수에서 지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는가? 내가 이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 될 거면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하거나 어느 부분에서 더 맞아야 되겠는가? 이걸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대다수는 상당수는 이쪽 부분에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실패하신 분들이에요. 사료집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해서 실패하신 분들이라고. 시험 문항의 특성이 말을 해주잖아. 이해해? 어차피 사료집을 해도 정월 그 2단어 한 글자를 못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과연 한자 능력이 부족한 건지 동맹 문제 말이에요. 고구려.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내가 과연 한자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여러분의 상당수는 문해력이 떨어져요. 문해력이.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이라고. 그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시고 지문으로부터 어떤 단서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셔. 그냥 눈에 띄는 부분, 즉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눈에 확 들어오고 동시에 눈에 확 들어오면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지? 역교론에서 말하는 어떤 게 포함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배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한자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워져요. 응? 한자를 외우고 한자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해. 또 서양사 사료를 보시고 서양사 사료 용어 외우는 것도 중요해. 역교 문제를 보시고 역교 사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지문을 읽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지문을 읽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라고. 두 번째, 흥분하지 마. 시험 볼 때. 흥분하지 말라고. 두 가지 측면으로 다 흥분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첫째, 내가 아는 건 나왔다 그래서 빨리빨리 답안지로 옮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걸 오버라고 그래. 오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연찮게 아는 문제 몇 개 나왔으니까 그거 잊어먹기 전에 빨리 써야지. 이걸 오버라고 한다고. 이해합니까? 그런 문제가 매년 임용시험 볼 때마다 서너 문제를 더 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일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반대로 마찬가지야. 굉장히 어려워. 뭘 쓰라는 건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답해야 될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문제 읽고 꼼꼼하게 지문 읽어서 최대한 힌트를 만들어내려고, 힌트를 찾아내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 항상 우리가 아는 사료가 나오겠습니까? 모르는 사료도 나오겠습니까? 학원에서 문제를 100% 찍을 수 있다고 가정하십니까? 만약에 학원에서 100% 문제를 동일하게 찍어줬다. 그러면 얼마씩 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퇴직금의 10분의 1은 내야 되겠지. 만약에 학원에서 똑같이 문제를 찍어주고 그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이 학원 수업만 듣는다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문항이라면 1억씩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1년 수강료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가능한 이야기냐고 불가능한 이야기냐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섭렵하려는 망나주의적 공부 방식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다. 망나주의적 공부 방식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다. 효율과 집중. 효율과 집중. 여러분한테 지금 그게 필요할 때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사 교과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료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괜히 똥폼 잡고 길잡이 읽지 마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어? 서양사 개론도 모르면서 똥폼 잡고 서양 중세사 하나 읽고 있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분이나 공부를 오래 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공통적이야. 기초, 기본에 충실해라. 기초, 기본에 충실해라. 기초, 기본은 절대 틀리지 말고 정확히 외워라. 알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총평입니다. 누구나 이건 하기 마련이야. 누구나 이건 하기 마련이라고요. 어제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보고 와서 아빠 영어 advantage 단어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take advantage over라는 문구를 쓰는 부분이었는데 advantage에서 than을 이를 썼다. 이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봐라. 발음 기호를 암기하지 않고 발음 기호에 따라서 발성을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영어의 잘못된 습관이다. 야, advantage랑 adventure랑 그 스펠링이 헷갈릴 일이냐? 기초로 돌아가라. 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기본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맞추는 부분은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역교론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완전 기본 아닙니까? 담론 이런 거 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사 문항에 나왔었던 서적명 이런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는 어렵다. 그럼 이 시험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서적명, 인명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맞춰줘야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지. 설령 그런 것들이 1점짜리다 또는 기평이다 라고 치더라도요. 그런 문제를 틀리시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엊그제 총괄평가 보신 걸
좋은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총괄평가 보실 때는 그런 부분들의 실수를 좀 줄이도록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5, 6월 달 공부하실 때는 과목별로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서 어떤 부분의 과목을 내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시험을 본 학생들한테, 심지어는 1차를 합격한 학생들한테도 야, 작년에 한국사 총 몇 점이었냐? 야, 한국사 작년에 역교로 몇 점이었니? 작년에 동사항사 총 몇 점이었니? 이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이 없는 거죠. 전략이 없는 거죠. 영역별로 총점, 영역별로 배점이 몇 점이다라는 걸 모르고 시험에 덤벼들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공부 방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올해도 승산 없다라는 걸 말을 해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그 맞춰서 시간 투자하시라고. 교육학은 몇 점이야? 그럼 아직도 또 미룰 거야 이제? 교육학도 20점이야. 20점. 한국사보다 2점 적은 거라고. 어? 한국사를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교육학은 그렇게 놓고 있어? 그래 놓고 합격하길 바래. 미련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아시겠어? 시간 안배는 철저하게 뭐에 따라? 점수에 따라, 배점에 따라 하는 거라고. 내 공부 시간의 안배는 배점에 따라 하는 거라고. 내가 어느 과목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쪽을 더 투자한다, 이러면 2, 3년 걸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배점에 따라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그렇게 시간 할당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꼭 유념하셔서 잘 좀 새겨 들으시고 다음번 시험에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따 추후에 나중에 상담 신청하셔서 개별적으로 또 상담들 하시고요. 나중이라도 그 답안지 그 구쌤이랑 제가 손으로 맨 거다 보니까 한두 개쯤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 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교정해달라고 말하시고요. 아시겠죠? 6월 말은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6월 말은 무조건 다 전원 시험 보시는 것이고요. 시험 안 보는 사람은 환불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5, 6월 총괄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7, 8월 역시 마찬가지 8월 말 총괄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말에 보는 총괄평가는 거의 잣대로 보셔도 무방해요. 합격하겠다, 어렵겠다 라는 것을 잣대로 보셔도 됩니다. 이유인즉슨 5, 6월은 근현대 위주고 7, 8월은 고대부터 현대까지가 한 바퀴 돈 상태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본다면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2회독을 한 상태입니다. 2회독. 그래서 90, 11월 달 남은 3개월 동안에 1회독을 추가하면 1, 2회독을 추가하면 통상 3회독에서 4회독 정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무렵에 보는 시험은 거의 고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8월 말에 보는 총괄평가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지난 한 2, 3일 저거 채점 매고 저 데이터 입력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구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카페 답도 제때제때 좀 못해드렸고요. 얼른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총괄평가에 대한 뭐 전체적으로 질문도 괜찮고요. 영역별로 질문도 괜찮고요. 있으시면 하세요. 1분 정도만 제가 시간 드릴게요. 점수가 중요하다고요? 이 학원에서 등수가 중요하다고요? 등수요. 등수가 중요해요. 50점 이상 맞으시면 20등 안에 들어요. 안정권입니다. 평균 이상이면 가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이상이면 가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 이상이면 제법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라는 기준은 요걸 달성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슷해야 된다고요. 저 편차가 평균으로 떨어져 있는 편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돼요. 원점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의 범위 안에서 움직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고득점이라고 하더라도 편차가 심했다, 과목별 편차가 심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편차가 2, 3점 이상씩 나지 않는다라면 대체적으로 잘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수업할게요. 없으시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과 방법 219쪽 이야기식 수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업 방법과 뒷부분 평가까지 다 끝낼 거예요. 분량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닥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219. 이 이야기식 수업이요. 이야기 수업은 교사 주도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강의식 수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강의 시간에 포함된다라고. 뭐가? 이야기식이. 이야기를 통한 학습은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 과학적 이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하나의 뭘 이해하기 위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사건이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건의 포인트를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연관된 인물의 행위의 포인트를 갖추는 것이 이야기식 수업의 핵심입니다. 키워드 뭐겠습니까? 키워드? 이야기식 그러면?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의도, 목적, 동기, 인물이 처해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수업이 이야기식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뒷장 넘기면 셋째 줄, 이야기식 수업은 교사가 사건의 시초에서 설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순서대로 뭘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렇죠. 인물들의 행위를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 사건, 그 다음에 인물들의 행위. 사건, 그 다음에 인물들의 행위요. 이런 이야기식 수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고 써있네요. 첫째, 이야기는 그 자체로 역사의 문화적 틀인 동시에 아동에게 친숙한 방법이며 역사가들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적합하다. 골라봐. 키워드? 골라봐. 역사 이야기. 친숙하다고 아이들에게. 그죠? 친숙해. 왜 친숙해? 왜? 문화적 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동을 감싸고 있는 아동의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왜 단군 신화에 익숙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익숙한 거죠. 일본 사람 같으면 익숙하겠어요? 유럽 사람 같으면 익숙하겠냐고. 그죠? 문화적 틀이 있으니까 익숙한 것이죠. 그 다음 역사가들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사가들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 이른바 내러티브식 서술을 하니까요. 내러티브식 서술을 하니까. 둘째, 이야기는 서술 형식일 뿐 아니라 뭐에 적합한? 사고력에 적합한 무슨 도구? 인지도구 또는 무슨 양식? 사고 양식. 엊그제 냈던 그 총괄 답이기도 하죠. 그죠? 인지도구 혹은 사고 양식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러티브 그러면 몇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세 가지. 1.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는 무슨 양식? 서술 양식. 2. 교육심리학자나 인지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새로운 걸 깨달아가거나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데 요구되는 사고의 양식을 말을 한다고. 인지양식 또는 사고양식 또는 인지도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지양식, 사고양식, 도구. 여기서 맨날 나누는 거라니까. 브루너 같은 사람이 1990년에 인간의 사고 양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니까. 그렇게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 요것의 기준이라니까. 기준. 사고 양식. 따라해봐. 사고 양식, 인지 양식, 인지도구. 그 다음 맨 세 번째가 이제 수업 도구. 수업 도구. 내러티브를 누가 쓰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는 것. 수업 도구. 그러니까 수업 도구로서의 내러티브를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러티브의 기능 또는 내러티브의 용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내러티브의 기능 또는 내러티브의 용도는 세 가지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내러티브의 용도 1 뭐라고요? 누가 뭐 할 때 쓰는?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할 때 쓰는 서술 양식. 2. 인지과학이나 또는 인지심리학자들 또는 교육심리학자들이 쓰는 인간의 사고 양식을 구분할 때 쓰는 내러티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사고 양식 또는 인지 양식 또는 인지도구. 시작. 사고 양식, 인지도구, 인지 양식으로서의 내러티브가 있다고. 마지막, 교사가 이야기식 수업이나 설명식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내러티브식 수업이 있지. 그때 쓰는 내러티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 도구로서의 내러티브.
시작. 1, 2, 다 말하라고. 다. 2, 인지양식, 사고양식, 인지도구. 시작. 3, 자,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내러티브의 기능 또는 내러티브의 유형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책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그 세 가지 것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 책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무조건 그 세 가지 것 가운데 하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둘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인지도구라고 써있잖아. 거기 인지도구 또는 사고양식 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지수단이라고 했었죠. 그쵸? 이때 말하는 내러티브적 사고의 특징은 뭐야? 이 인지도구로서 또는 사고양식으로서 내러티브의 특징. 사건을 연대순으로 이해하고 시간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맨 아래줄에 써있지? 그죠? 사건을 연대순으로 이해하고 시간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셋째,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면 셋째, 이런 점도 유용하다. 무슨 이해? 맥락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맥락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인물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인물과 연관한 시대상, 사회상까지를 다루고요. 한 시대상이나 사회상을 다뤘다면 그 다음 시대나 다음 사회상까지를 내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겠지. 이해하겠습니까? 넷째,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가르치면 유용한 사항. 넷째, 다른 시대, 다른 사람,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밑에 문단 써있죠. 1. 무슨 관점에 투영되기 어렵다. 분석적, 비판적 관점. 그럼 무슨 기능이 어렵다는 거야? 무슨 기능의 육성이? 탐구 기능의 육성이 어렵다는 거죠. 역사적 탐구 기능의 육성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탐구 기능에 기반해서 와인버그가 제안했던 용어가 발견법이었어. 발견법. 그러니까 발견법 육성이 어렵다라고 하셔도 돼. 발견법의 육성이 어렵다. 이렇게 자료나 사건에 대해서 분석적, 비판적 관점이 투영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읽어내기도 못하고 또 교사의 설명도 분석적,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 교사의 논리와 해석에 무비판적으로 뭐하기 쉽다. 매몰되기 쉽다. 교사의 논리와 해석에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매몰되기 쉽다. 특히 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부각되는 역사적 인물의 감정과 정서는 당시 인물들과 상황들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학생에게 강렬하게 이미지가 되면서 무비판적 또는 편향적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맨 아래 문단입니다. 이야기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긴장과 갈등을 풀어가는 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긴장과 갈등은 관심을 촉발하는 기제가 되고 클라이맥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야기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교사가 구조화하려면 이렇게 구조화한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식 수업이 되는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만든다고 쳐봐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한다고.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사건을 인물을 다루는데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을 다룬다라고 쳐봐 이렇게. 그리고 관련된 사건은 척화비 건립이라고 이렇게 두어 보시라고. 그럼 첫째는 이 인물과 대척 관계에 있는 이항적 대비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 둘 간의 갈등의 골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을 택해야 돼. 발단부터 위기에 절정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 절정 부분에서는 그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해결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돼.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감 또는 충족감을 느껴야 된다고요. 이 지점이 책에서 말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이야기식 수업의 가장 절정, 고조에 이르는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식 수업을 고조를 되게 긴장감 있게 만들어드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항적 대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은 흥선대원군을 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쇄국론자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개화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른다고. 그러니까 상반된 자료를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지. 뭘 고조시키기 위해서 저것도. 긴장감 또는 갈등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흥선대원군과 연관된 이미지가 깨트려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어 가는 것이죠. 둘째, 이야기 속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메시지, 해당 수업 시간에 메시지요. 그러니까 근대화란 교사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겠지. 궁극적으로 한 명이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주요한 정책, 주요한 정치적 행위의 주체는 얼핏 보면 군주 또는 대통령 같지만 실은 그 뒤를 떠받들고 있는 어떤 자들이다? 그 뒤를 떠받들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죠? 이걸 현재 문제와 연관시켜도 상관없겠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개해서 그런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뭐든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 대통령이 제왕이 아니잖아. 이해합니까? 집값이 올라가도 대통령, 백신 보급이 늦어도 대통령, 이런 식의 제왕적 통치 체제와 그 제왕적 통치 체제에 길들여진 신민적 정치 의식은 민주주의 발달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돼. 신민적 정치 의식. 폐하를 황제로 인정합니다. 폐하를 왕으로 뽑아놨으니까 폐하의 선정을 베풀어서 온 세상 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쌍팔년도식의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갈굴 거면 누구를 갈궈야 돼?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을 갈구고 행정부의 장관들을 갈구고 이래야지.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해. 그죠? 맞지? 그러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대원군이 어떻게 혼자 그런 일을 다 해. 이 대원군을 가로막았던 그 당대의 정치 세력들, 붕당의 말패적 세력들, 척족들, 이런 세력들을 조져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내두고 대원군 한 사람한테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덧붙이거나 책임의 역할을 전가시키게 되면 잘못된 판단이죠.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셋째,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되는 정서적, 정의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서적, 정의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 공감 같은 걸 말을 하거든. 공감. 그 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감을 할 건가 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흔히 공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수요 집회 같은 것들이었어. 과거에요. 그죠? 수요 집회를 열고 있는 광장 옆, 대학로 광장 옆을 지나가게 되면 그 문제, 현재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기원을 추적해 나갈 수 있지. 그죠? 그것이 리젠이 말을 하는 역사의식 가운데 발생적 의식, 발전적, 발생적, 이렇게 역사를 조금 더 과거와 현재, 더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를 연결해주는 시간성 의식, 시간적 의식으로서의 역사의식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곧 현재 문제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아 추적하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과거에 대한 추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지표로까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역사교육 목적으로서의 현재의 이해라는 것은 현재 자체의 이해만 목적을 두고 있는 제한적인 데 비해서 리젠이 말을 하고 있는 역사의식에서 가장 큰 중요함, 의미 있는 부분은 현재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미래를 위한 변혁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미래가 뭐가 되겠어요? 미래가 만약에 아까 저 수요 집회 같은 걸 예를 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수요 집회에 참여도 하고, 그렇지? 그 수요 집회의 양상이 일본의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만 미래를 향한 역사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우리 시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추도하고 기억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성을 제안해 준 사람이 리젠이기 때문에 에도로서의 역사 또는 추념으로서의 역사는 현재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도 생각해봐.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그 해당 지역 사람들 또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날 때 항상 걔네들이 모티브로 삼았던 건 5.18이라고 말을 하지. 대한민국 5.18이라고. 한류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인식이 동남아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 그 우리는 뭐 해야 돼? 냅둬? 사람이 죽건 말건 냅둬? 그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수업 사례로 가져오는 것이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비춰보는 것이겠지. 5.18과 연결 짓겠지.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 지을 거면 인권 차원으로 나가야지 이제. 이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니까. 이해되죠? 이런 것들 자체, 그러니까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자체를 문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 고기 역사교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 응?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거면,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은 나와야 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조, 곧 해당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아닌 해당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지구촌인이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게 된다면 전 지구적 협력과 연대를 토대로 해서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 웨른 리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문답식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글쓰기 수업 넘어가겠습니다. 227.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글쓰기 학습의 유용성, 효과 부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써있지? 무엇과 뭘 기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역사, 글쓰기 능력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사고하기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써있죠? 글쓰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첫째, 역사가. 둘째, 제3의 인물. 셋째, 역사적 인물에 대해 글쓰기. 다시 한번. 첫째, 역사가. 둘째, 제3인물에 대해 글쓰기. 셋째, 뭐로 구분해? 뭐로 구분하냐고요. 이렇게 지금 구분했잖아. 역사가 제3의 인물, 역사적 인물. 이렇게 구분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를 향한 글인가라는 거야. 누구를 향한 글. 바꿔 말하면 읽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이게 누구냐라는 거라니까. 독자가 누구냐. 그렇죠? 또 이번 수업 시간에 뭐가 뭐냐. 목표나 목적이 뭐냐. 라는 거죠. 이번 수업 시간에 목표나 목적이 뭐냐. 여기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나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 또는 제3의 인물이 되어 글쓰기 이런 것들을요. 자, 150조 기출문제집 14번 보겠습니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역사 글쓰기 수업과 이를 통한 글쓰기 수업을 통한 서술형 평가의 방안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하시오? 논술을 하시오. 그럼 기입형 또는 개조식 이런 걸로 답을 쓰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에는 제가 맞다고 해드렸습니다만 총괄평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서술형에 이런 부호가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답을 쓰신 분이 있다니까? 1. 뭐뭐뭐 2. 뭐뭐뭐 이렇게 답을 쓰신 분이 있으셔. 저렇게 쓰면 되냐고. 이거 채점 매? 안 매? 안 맨다고. 정답을 써도 저걸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저기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호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장 아닌 경우는 여기다 절대 쓰면 안 돼. 야, 그럼 여기다가 이런 그림도 그려도 상관없게? 이렇게 그리게?
왜 그래요? 그럼 나 심심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 똑같지? 그래 안 그래? 아니 말을 하라니까. 그래 안 그래? 왜 이런 상식적인 것도 안 지키냐고 답을 쓰는데. 응?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또 나중에 안 올 거야? 답안지 절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네 해. 쓰시면 안 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 이렇게 쓰신 분이 4분이나 있어서 4분이나. 99명 가운데 4명이면 적은 인원이야 그게. 또 잘 봐봐. 기표현 같은 경우는 기억, 뭐, 니은, 뭐 이렇게만 써도 돼.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이렇게 쓰는 연습하지 말라고 그랬지. 말했잖아. 기억은 무엇이고 니은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연습하라고 했었잖아. 그쵸? 이렇게 쓰는 연습하면 서술형도 이렇게 쓴다니까? 서술형이라고 바보야. 서술형 문제가. 서술형은 뭘 쓰라는 거야? 문장을 쓰라는 거라고. 문장을. 그러니까 1, 2번, 1, 2, 3, 4번 빼놓고 나머지 건 전부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이고 그 당시의 대외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기억, 레오 3세. 니은, 상상정배 금지.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요것만. 앞에 나와 있는 몇 점짜리만? 2점짜리만. 응?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또 따진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 아는 사람이 채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해도 다 맞다고 해줬대요. 그래. 맞다고는 해줬어. 응?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건데, 하나, 네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내 제자들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들어가. 채점하는데. 응? 네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시험 끝나면 더 많은 제자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줘. 됐어? 두 번째, 사람마다 달라. 채점면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대놓고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쓰면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점수를 줄 것도 안 주게 돼. 교육학용어로 이거 뭐라 그래? 후각효과라고 그래. 후각효과. 앞문단 삐딱하게 쓰고 앞문단 글자 개판으로 쓰고 앞문제 굉장히 짧게 짤막짤막하게 쓰고 채점 매는 사람 굉장히 성의 없이 생각한다니까. 그게 은연중에 뒷부분 채점 맬 때 뭐해? 영향을 미쳐. 채점 한 사람이 한 문제 매니? 한 문제 매?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씩을 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밑보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글씨를 예쁘게 잘 쓰라는 게 아니라 글씨도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 그것도 어렵게 알아봐야 돼. 쉽게 알아봐야 돼. 야,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배서 잘 썼네 이거랑 이거 뭐야? 뭐라고 쓴 거지? 이게 같을 것 같아? 사람이야, 사람. 기계가 아니고. 선생님, 저는 글씨를 못 바꾸겠어요. 그러면 시험을 때려쳐야지. 말이라고 해, 그걸? 저는 글씨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응? 맞는 말이죠?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답안지를 쓰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걸 묻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건 시험에 대한 태도나 시험 방법, 응시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서술형은 반드시 어떻게? 따라해봐. 서술형은 문장으로. 서술형은 문장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습관으로 그렇게 해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데 제 앞에서는 제가 아는 채점자가 이런 말은 하지도 마. 그런 씨알 맥히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적어도 제가 아는 채점자가 그럴 거면 한 해에 최소한 4, 5명 정도는 알고 나서 말을 해. 4, 5명 정도는 알고 나서. 그 정도 미만으로 모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써. 알겠죠? 답안 서술형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쉼표 쓰고 꺽쇠 쓰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렇게 쓰고 다음 거 쓰고 이렇게 쓰고 다음 거 쓰고 이러지 말어. 3가지 쓰시오 또는 뭐 2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첫째가 나을 것 같아. 서술형이라니까. 바보들아, 서술형이라고. 서술형. 개조식이 아니고 서술형이라고. 이해되시겠어? 첫째 쉼표, 둘째 쉼표. 응? 장점을 쓰라고 했어. 그럼 무조건 그냥 첫째? 무슨 방법에? 장점은 첫째, 둘째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다니까? 그런 부분이 점수가 안 된다는 건 점수에 상관없다는 건 알아. 그런데
사람이 매는 거라고. 사람이. 답은 항상 채점 매는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채점 매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답을 쓰는 거야. 항상. 그건 수험생의 기본이야. 이해되시겠어? 내 편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 남보다 더 나은 점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걸 한 번에 보고 점수를 줄까? 두 번, 세 번 보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쓰는 거야. 자소 쓸 때 그런 고민하지? 어? 시험 답안지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꼭 잘 생각해 가시면서 문항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 글쓰기의 종류와 연관해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 지문이었습니다. 지금 땡땡고등학교 교생실습회회 이번 수업 연구 수업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제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걸 연계합니다. 이게 뭐야? 교수평 1차하겠지? 그죠? 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 그죠? 그 다음 평가, 그 평가 내용에 대한 기록, 이런 부분을 뭐 하겠다?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지. 하나화 시키겠다, 일체화 시키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사료학습을 바탕으로 라고 그랬어. 뭘 했어? 사료학습을 했어. 이것이 되어 글쓰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7세기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삼국통일 전후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요. 꽤 깊죠? 알아야만 하는 배경 지식이 꽤 깊잖아. 글쓰기에 앞서서 아이들이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좀 높은 것 같아? 제법 높아. 무엇보다 적절한 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겠네요. 요것도 키워드죠, 요게. 적절한 사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료학습에서는 뭐나 적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답은 없는 거고요. 이건 지금 글쓰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 제3의 인물이 되어 글쓰기 또는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 같은 거에서 가장 사료를 제공해 줄 때 아이들 수준에 적절해야만 하는 건 어떤 걸까? 이걸 고민을 했어야 돼. 세 가지 종류의 글쓰기 가운데서 적절한 사료 제공을 해야만 하는 글쓰기는 어떤 걸까? 라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였고, 그럼 두 번째. 저는 이것이 되어 글쓰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걸 통해 여기 들어가 있어. 지금 상상을 통해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상상을 통해 간접 체험하라는 거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죠. 이 수업은 각 인물의 뭘? 역사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쵸? 자, 결국 요 봐봐. 이 교생 1의 답과 지도교사의 답, 교생 2의 답과 지도교사의 답, 여기 전부 다 지금 힌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야. 글쓰기 힌트가 한 가지씩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글쓰기 힌트도 2개 들어가 있고 기억에 해당하는 글쓰기 힌트도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학생들이 저처럼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풀었었습니까? 문제 풀 때? 아니죠. 여기 답이 뭔데?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인데요. 뭐 때문에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라고 답을 썼을 것 같아? 이런 단어들 때문이야. 이런 단어들 때문에. 왠지 좀 어려워 보이거든. 응? 요건 밑에 거는 그렇죠? 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지문에는 아까 제가 분명히 힌트를 여러 개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얻은 힌트는 한 가지씩이야. 이 문제를 맞았던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그건 맞은 게 아니지. 찍었던 건데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응? 세 가지 글쓰기 가운데 찍었는데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이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정확히 정답을 알고 썼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지. 그렇죠? 합격하는 사람의 80%가 그렇다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써. 자, 지금 보다시피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지. 뭐야? 지문이야. 수차례 말하지만 지문이라고. 내가 얼마만큼 지문을 분석적으로 읽어내고 지문을 읽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지문을 읽어내는데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는가, 이게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과거의 실제 시험에 1차를 선다형으로 보고 2차를 주관식으로, 지금 구형모 선생님 때였어요. 시험이 저랬을 때가. 3차가 수업 실험과 면접이 있었을 때고요. 이때 시험이 가장 좋았어요. 실은. 왜 가장 좋았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가장 질적으로 낮았던 시험이 1차를 이거로만 봤을 때야. 선다형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질이 안 좋은 시험이 지금 체제야.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으로 절대 합격하지 못하게 만들 거면 이렇게 시험을 여러 단계로 나눠놓는 게 실은 가장 이상적이야. 하나는 선다형, 하나는 주관식. 선다형은 왜 필요해? 채점의 편의성 때문에 필요해. 채점의 편의성 때문에. 그 3,700명 가운데서 1,000명 정도를 간추려내야 하니까. 이 1,000명을 2차에서 걸러내서 꼼꼼하게 채점을 매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3,700명 모두를 그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 그래서 저런 편법을 동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봐도요, 이 시기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연구도 잘해. 수업 연구도 잘하고 아는 것도 훨씬 많고. 지금 딱 그 구형모 선생님 연배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40, 그 원저리부터 해서 40점부터 해서 36, 35 요 정도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가장 공부도 잘했던 친구들이고 실제 또 뽑기도 제일 적게 뽑았을 때야. 그 무렵이. 막 극단적으로 50명 뽑고 막 이랬을 때도 있었으니까. 저 친구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적으로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라라고 해주면 실제 그렇게 읽어. 모의고사를 볼 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항상 어디에 힌트가 있다? 그 힌트를 빨리빨리 많이 발견해내는 사람일수록 정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힌트가 몇 개 안 들어오는 사람일수록 답을 쓰고도 또는 합격을 하고도 내가 왜 답을 쓸 수 있었는지, 왜 합격을 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앞으로 돌아오죠. 결혼서 보면 글쓰기 수업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27쪽인데요. 첫째,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는 역사가의 글쓰기 과정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수업인데 예상 독자는 누구다? 예상 독자는 누구다? 교사와 동료 학생들이다. 뒷장 넘기시면 이런 글쓰기는 과거의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하고 그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작업, 즉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의 의미를 뭐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보셔. 아까 그 문항에 했었죠? 그렇지? 요건데 지금 이것도 사건이자 주제인데 이 사건이자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요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말과 흡사해? 이거 봐봐. 이렇게 외웠잖아. 그렇죠? 분, 비, 종, 해 이렇게 외웠죠? 사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랬고 분비, 해, 종. 원래 역사가 연구 절차로 보면 해, 종이 맞아. 사료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고 종합하는 거거든. 이해합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구의 글쓰기? 역사가의 글쓰기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써 있어. 사건 보고서 쓰기, 답사 보고서 쓰기, 역사 이야기 쓰기 등이 있다라고 써 있고요. 아래서 8번째 줄 보면 여기에 자료들을 분석, 정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언어용법, 사고방식, 관행적 행위방식까지 고려하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즉 글쓰기 과정은 단순히 자료에 기초하여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돼.
전문적 지식,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지식이 많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글을 쓰기 어려워하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대략 그런 순서대로 글을 한번 써봐라 라고 제안을 해준 바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둘째,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셋째,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료들을 설명하는 방법. 넷째, 제기한 문제 해결하여 서술하는 방법. 이게 실제 논문 작성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과 똑같아.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쓰시거나 또 여러분이 보고서 내용을 쓰시거나 하실 때, 레포트 과제를 쓰시거나 하실 때 그 순서와 똑같죠. 이해하지? 응? 뭐 딱히 다른 사람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제 예를 들어볼게. 제가 석사학위를 쓸 때 처음에 가졌던 역사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상하다. 왜 사회과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지? 왜 일반 사회 전공한 사람이 역사를 가르치지? 저러면 잘 가르칠까? 그러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역사 전공자가 가르치는 거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처음에 그 고민을 했어. 물론 이미 가설은 서 있는 상태겠지. 어떤 가설이? 교수법적 지식이 있어서 누가 앞설 것이다. 전공자가 앞설 것이다. 이런 가설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렇죠? 두 번째,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지. 타당성. 그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론 개발은 한 적이 없으니까 선행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연구 이론들이 있어. 제 눈에 띄었던 건 그게 슐만이었어. 그러니까 슐만이 제기하고 있는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한 이론들을 여기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 아이디어를 여기에 접목시켰어. 바꿔 말하면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거 내용 지식의 기반 위에서만 형성되는 것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내용 지식이 풍부한 일반 사회 교사가 한국사, 세계사에 관한 내용 지식이 앞서 있는 역사 교사를 이긴다는 게 가능키나 한 얘기인가? 그 사람보다 수업을 잘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연히 내용 지식적 기반이 더 투철한 역사 전공자의 역사 교사가 훨씬 더 수업을 잘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죠. 그걸 이제 남 앞에서 증명을 할 거면 저는 직접 발로 뛰어서 200여 개 넘는 학교를 다녀야만 했었어. 그래서 공통사회교사, 통합사회교사, 역사 전공자 이 사람들이 수업하는 장면들을 비교 분석해야만 했었고 비교가 끝남과 동시에 교사 인터뷰, 학생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어느 쪽에 대한 수업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가라는 것까지 조사를 해야만 했어. 그래서 결론. 이미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연구 과정 자체가 주관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결론은 바로 그거야. 전공자에 의한 교수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선 무슨 내용 지식이 필수다? 교수 내용 지식이 필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해? 그 절차야 지금 그 네 가지가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료들을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여 서술하는 방법. 그렇지? 실은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쓰시잖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세 번째까지가 서론에 다 들어가. 세 번째까지가. 그 다음 본론이야. 맨 마지막 게.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여 서술하는 방법. 그것이 실제 학위 논문 쓸 때는 거의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교사는 어쨌든 이러한 방법을 가르친 후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 다음 둘째, 역사 전문가의 글 외에 다양한 매체를 역사교육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매체. 밑에 써 있잖아. 국어 시간에 볼 수 있는 형식의 글. 저널리스트라고. 저널리스트. 또 뒷장 넘겨보시면 신문이나 안내책 이런 것도 있다. 마찬가지 저널리스트다. 또 뒤에 들어가 있는 역사 신문 글쓰기나 신문 기사 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종류의 글쓰기를 무슨 글쓰기라고 부르는 거야? 제 3의 인물에 대해 글쓰기라고 부르는 거죠. 맨 마지막 셋째 230 맨 아랫줄 역사적 인물이 되어 쓰는 글은 인물의 정서와 생각을 담은 독백,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가 될 수도 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쓴 글이라든가 정보, 가르치기 위해 쓴 글, 명령글, 재미 주기 위해 쓴 글, 후손으로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쓴 글 등 다양하다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이런 글쓰기들의 공통점은 독자를 과거 사람으로 상상하고 쓴다는 것이다 라고 써있네. 그런 글쓰기 말이야 지금 위에. 그쵸? 뭐 알리는 글,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위한 글, 가르치기 위해 쓴 글. 독자를 과거 사람으로 뭐 해서 쓴다고요? 여기 보죠. 아까 지문에 나왔잖아 그렇게. 그지?
이걸 통해 쓴다고. 응? 따라서 과거 사람의 삶과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한편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써 있고요. 알겠나요? 실은 이것과 가장 유사한 지문은 이 책보다는 평가, 역사과 평가 이론과 실제 보면 글쓰기 평가 방식에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거기에 훨씬 더 가까워요. 녹색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평가 문제를 계속 평가라는 책 한 권을 다 읽어보기가 그러니까 추후에 제가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차원에서의 글쓰기 그런 것들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타깝게 이 녹색책 안에 들어와 있는 평가 방법에서는 글쓰기의 사례가 저렇게 지금 나타나 있진 않아요. 344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그렇게만 들어가 있죠. 그렇게만. 거기 어디를 보더라도 344페이지 어디를 보더라도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 제3의 인물이 되어 글쓰기 그런 방식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비교적 조금 잘 풀려 있는 게 나중에 뒤에 평가의 이론과 실제라는 평가책 보면 좀 나와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극화식 수업부터 보겠습니다.